예, 그 307페이지 계약금 펴놓으시죠. 계약금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은 이 예약의 범위나 계약금의 법리 매매 쪽에 규정되어 있고 매매 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유상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도급에도 적용되고 다 합니다. 이거 매매까지가 물론 임대차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매매까지가 공통된 총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해 놓은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는 것.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고 유가물, 자동차 등을 계약금으로 지급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해 놓은 일이 났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서 매수인 쪽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둘 수도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계약금 계약 이거 요물 계약이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와 관련된 문제가 그 해에 2문제 나왔습니다. 하여튼 A라는 사람이 이 건물 예컨대 10억짜리인데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10% 계약금 1억을 약정하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나머지 9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예컨대 5월 3일 날 체결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약금 계약은 존재하는가? 계약금 계약은 존재하는가?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건 제공이 있어야 체결된다는 거. 저 앞에서 낙선 계약과 요물 계약의 구별점은 계약 성립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낙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일치만 있으면 되지만 요물 계약은 그거 외에도 물건 등의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5월 3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다면 1억이 지급돼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억 중에서 일부 1,000만 원만 지금 주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9천만 원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문제가 됐던 사항은 이걸 10억에 팔았는데 중도금이 5월 20일 잔금이 6월 20일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요 사이에 이 가치가 20억, 30억 같다는 거죠. 갑자기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해제하려고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니까 배액 2배에서 2천만 원 주면서 해제하자라고 했는데 이쪽은 해제 당하기 싫겠지. 그래서 소송을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의 법리에 따른 해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1억으로 했으면 1억까지 다 지급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9천만 원 주기로 한 날까지 9천만 원을 안 주면은 계약금 계약에 의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계약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여지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서 매매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중개사 시험에서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요 법리가 나오고 그냥 요물 계약이라는 저것도 나오고 어쨌든 2문제가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 그게 정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증거가 체결됐다는 증거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해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손해까지 포함되는 위약금의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계약금은 최소한 정약금의 성질은 가지고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달리 약정하면 위약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위약금으로 갔을 때는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제재금의 성질까지 포함되면은 그걸 위약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엄밀하게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건데 이 용어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될 때는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은 직권 감액이 가능하고 직권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이거는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 근데 위약불로 갔을 때는 직권 감액은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직권 감액은 안 되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 저쪽은 그 정도 하시고 이제 해약금으로 되었을 때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5월 3일 날 10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을 B가 주었고 그다음에 5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20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약정기일이 있을 때 미리 이행할 수 있는가? 미리 이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B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A한테는 기한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B가 자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미리라도 지급되어 버리면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는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약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요게 한 2억쯤 하는데 요게 팔리면은 한 4억쯤 하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놨더니 누군가가 사러 와가지고 계약금을 2천만 원 주길래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제 요게 팔렸으니까 요거 내놓은 거 요거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4천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계약 다 체결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이번에 그 매매 계약 해가지고 들어가 살기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이래대. 그럼 법적으로 할 때 2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그래서 요게 팔려야 이쪽으로 이사를 갈 건데 요게 안 팔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때까지 기다려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쪽에 전화 와가지고 이거 못 팔게 됐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돼? 8천만 원 줘야 돼.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 벌었죠? 여기서 2천만 원 벌고 여기서 4천만 원 벌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6천만 원 벌었어. 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산 잘못해가지고 또 1억 벌은 줄 알지. 일단 법리는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거. 저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2천만 원 받아갔는데 한 푼도 안 주는데 어떡할 거라고 법에서 그래 하라 해놨는데 항상 자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상대방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의 법리는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매매 계약 체결해 놓고 나서 중도금 지급을 이때 받기로 했는데, 중도금 받기로 했는데, 이게 10억 하던 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15억짜리가 됐어. 그냥 20억짜리가 됐어. 20억짜리. 빨리 가져오면은 돈 많이 벌 것 같고, 괜히 어제 팔아가지고 자기가 벌 돈을 못 버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야, 가격이 좀 등기하고 있으니까 너 매매 가격 좀 더 내놔야 되겠다. 대금 더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 빨리 중도금 일부를 줘버리는 거지.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못한다는 거. 그런데 대금 더 올려달라 이래 이야기한 게 아니고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냥 해제한다. 내가 지금 계약금 1억 받았는데 2억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돈 줘버리면은 요 경우에는 해제를 위한 기한의 이익이 A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 일부 이행된 거에 의한 해제 못한다는 법리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이때는 기한의 이익이 A한테도 있다는 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이행기일 전에 이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행기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이행에 착수한 게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면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는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 등기 넘겨주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될까 안 돌려줘도 될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원칙을 물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왜? 대금 다 받았잖아 지금. 예컨대 계약금을 출발할 때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1억짜리 자동차를 맡겨 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일까지 대금 10억을 주었으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 계약금을 줄 때 금전으로 주고 대금 일부에 충당하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행상 그렇게 될 뿐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서 한 것 같은데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걸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B가 매매 계약금과 관련돼서 1억을 주었고 중도금을 5억 주기로 하고 나중에 잔금 지급하면서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 일자에 B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A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행하라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받아 놓은 계약금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요런 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위약금 약정을 해놓는다는 거지. 만약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몰치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위약금의 약정이 없는 한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교과서를 확인하시죠. 그 307페이지 계약금 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 일방의 상대방에게 교반한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고 체약금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선불금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 선불금의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리 주는 것과 계약금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질 요물 계약이다. 그 대판 2007돼 있는데 그 판례가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 다 소개되어 있었는데 일부만 탁 줄여놨습니다. 줄여놓은 이유가 334페이지에 출제된 문제 밑에다가 이 판례를 다 소개해놨습니다.
그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해에, 그러니까 2008년쯤 되겠죠. 두 문제가 연이어서 나왔다는 거. 계약금 교부 시기 살짝 보시고, 계약금의 종류, 단순한 증거금으로 작용하는 증약금일 수도 있고, 다음에 해약금일 수도 있고, 위약금일 수도 있는데, 위약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지만 한 번은 봐놓으시고, 다음에 해약금으로 다뤄지는데, 교과서에서는 순수를 바꿔놓은 이유가 해약금의 법리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것과 관련된 게 5분에서 연이어서 수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누구라도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수령자는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 기준,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 착수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약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문제되지 않는다.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해놓고 5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B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요 사람은 B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A는 해약금의 법리에 따른 해제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본인이 A라면 어느 권리를 행사하실 건데, 이 권리 행사하면 두 배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바보 아니면 이 권리를 행사할 거라고. 어쨌든 간에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병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 다음에 주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거래계에서는 계약금이 금전으로 교부되고 대금에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 균분부담이라는 거,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되는 계속적 계약이라면 체결되고 난 뒤에 존속기간을 이야기하겠지만, 매매는 일시적 계약으로서 급부가 단번에 실현될 것이니까 성립되고 난 뒤에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결국에 권리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물건 팔기로 하는 매도인이고 사기로 하는 매수인이 있을 때, 매도인 쪽의 의무는 매수인 쪽에서 보면은 권리가 될 것이고, 매수인 쪽의 의무는 매도인 쪽에서 보면은 권리가 될 것이라는 것.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당연히 이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될 것이고,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될 것이고,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일 것이고, 쌍무계약으로서 양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것이고, 그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요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넘겨받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쪽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고, 그때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요 거절할 때 이 매도인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거 공탁해 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쪽에서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쪽에서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것. 주된 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종된 거에 효력을 미칠 것이고,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것들이 민법 전반에 미칩니다.
그다음에 원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그 과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한다. 즉 인도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점유 사용할 것이라고. 따라서 매도인이 수취한다. 그 말을 반대로 읽으면 인도후라면은 매수인이 점유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한다. 단 해석상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 요걸 반대 해석하면 인도된 후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은 그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공평하게 해석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매매의 효력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목차를 떼내서 설명합니다. 일단 요 앞에까지 보시면은 311페이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결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돼야 될 것이고,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 의무까지 포함된다라는 것. 다음에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것들이 다른 쪽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시험 쪽에서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A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가 지상의 건물을 건축을 하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C가 매입했을 때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은 임차인이 누구일까? A 소유의 부동산 이걸 B가 A 소유의 토지, 이걸 B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또는 A 소유의 토지에 A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걸 B가 건물만 매입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 B는 등기부에 기록이 없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요 건물을 C가 매입을 했을 때 지상권자가 누구일까? 달리 약정한 바가 없을 때. 일단 이 경우에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은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지고, 달리 약정한 바 없이 이 건물 소유권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주된 권리 넘어올 때 종된 권리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임차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동의 없이 무단 양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 이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B가 취득을 했는데 달리 약정한 바가 없을 때 지상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주된 권리 넘어갈 때 종된 권리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갈 요건은 다 구비해야 넘어간다는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에서 이전 등기까지 있어야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B가 지상권자라는 거.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A는 C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은 철거 청구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C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위치에 있고, 이 A는 지상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무 있는 자가
권리 취득할 위치에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사법시험에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시험에서 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리로 옳은 것은 내가 답으로 나온 게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B에게로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어느 게 어려워? 우리 시험에 더 어렵게 포장되어 나온 거지. 사법시험하고 중개사 시험이 어느 게 어렵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저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거는 유치한 거는 저게 유치할 수도 있고 옛날에 사법시험 국사시험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게 사법시험에 나왔다고 9시 뉴스에 난리친 적이 있는데 그 신문기자 벼락 맞아 죽었을 거야. 사법시험이라 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제는 60점, 70점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점, 30점 문제는 유치원생 문제를 주기도 해. 시간 조절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비교하면 중개사 시험이 훨씬 어렵고 나머지 60% 정도는 사법시험이 당연히 어렵겠지. 로스쿨 문제, 이거 한번 보시라고 했던가. 그다음 매매에 있어 과실의 귀속 문제 설명이 되었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목적물 인도 의무 있고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왜?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312페이지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 기한이 있을 때 그 기한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금 지급 장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참 채무일 때 물건 들고 온나 해야 돼? 돈 들고 온나 해야 돼? 돈 들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돈 들고 부동산 임대 가야지. 부동산 끌고 온나 내가 돈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금 이자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지급해야 된다. 달리 기한을 정해놨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동시행 관계에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과 매도인의 대금 공탁 청구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거절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매도인은 일단 대금 공탁해두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지워놓고 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지우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한 문제쯤은 거의 꼭 나오는 건데 내용이 많긴 하지만 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일단 효력과 관련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보시죠. 일반적인 이야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 쪽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매도인 쪽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쪽으로 가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 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종래 이걸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판례조차도 대부분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으로 처리합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면 이거는 신뢰이익 배상으로 갈 것이고 원칙적으로 원시적 주관적 불능과 관련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면 이행이익으로 가고 이행이익 배상으로 가고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 주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목적 물건의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 이걸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은 권리의 하자로 보고자 하지만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경매, 여기서의 경매는 공경매를 이야기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있어도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없습니다. 판사님들은 등기부만 보고 권리가 어떻다를 딱 보는 것이지 물건 조사로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은 경락받는 본인이 철저히 조사해봐라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딱 나왔습니다. 경락받은 목적 물건에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경락받은 목적 물건적 장애가 있을 때 그거는 물건의 하자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될 때 판례는 없지만 학자들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법리만 적용된다라고 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사기 취소의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매수인 쪽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인 경우에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은 전부 타인 건데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랬을 때 해제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 주라 해놨습니다. 단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라면 매수인 쪽이 악이라면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매수인 쪽이 선의인 경우에는 전부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있고 일단 해제권 규정도 있습니다.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와 관련됐을 때는 일부 타인 권리, 일부 수량 부족일 때는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도 있습니다. 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거라도 매수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해제는 안 하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악이니까 이거는 해제권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이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때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 있다는 것. 이거는 권리의 하자와 관련된 것이고 물건의 하자와 관련됐을 때는 매수인이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요 물건을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로 나누어서 일단은 선의무과실의 경우에는 일단은 해제권 규정,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있고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로 나누어서 불특정물 매매인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있다는 것. 제척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저당권 전세권 제한 관련해서는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도 있고 제척기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전부 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 다 풀린다는 거 일단. 근데 모든 민법 교과서에 보면은
표를 하나씩 크게 그려놨는데 표를 한번 보시지요.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것 같고 그 표를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또 왜 외우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수량의 일부 부족, 용익적 권리 제한, 용익적 권리 여기에 전세권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담보권과 관련되는 거. 이건 담보권적 성질의 전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권리의 하자와 관련된 것이고 물건의 하자와 관련해서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가 주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선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하다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지.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고 악의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물건의 하자와 관련됐을 때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권리의 하자와 관련됐을 때는 선악을 나누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권리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부터 대금, 감액, 청구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거. 이 제척기간과 관련되는 거는 또 시험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빨리 합격하시라는 거지. 오늘도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앞으로 변호사들하고 중개사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법인체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더만은 참 사람들 하여튼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선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권 규정,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와 관련될 때는 선의무과실일 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일단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와 관련됐을 때는 선의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일단 선의 쪽은 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에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인 경우에는 해제권 규정만 있다 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 규정만 있다 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 다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 관련돼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표 똑같을걸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도 맞는가 안 맞는가 몰라. 그냥 그랬어. 틀리면 잣대 놔야지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최고 위의 칸하고 권리하자와 관련된 이 최고 아래 칸 쪽에는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이론상 없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법조문에 없는 거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권리하자와 관련돼서 선의자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당연하죠. 악의자는 계약 체결할 때 알고 있었어. 물건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안날로부터 6개월. 물건 하자와 관련돼서 보시자고요.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입을 했어요. 이 물건에 어디엔가 하자가 있었어. 근데 B는 그걸 몰랐어. 모르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앞날로부터 6개월.
근데 A는 그걸 알고 팔았어. 모르고 팔았으면은 매도인 담보 책임만 문제가 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팔았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돼.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불이행 시부터 10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거는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어느 게 빨리 소멸될까? 알 수 없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알 수도 있고, 뭐 한 1년 내에 알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두 개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성되었으면 권리가 소멸될 것이라는 거. 중첩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어쨌든 표를 열심히 그려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표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그려주면은 저 새끼 저것도 모르나 할까 싶어서 그려본 것 뿐이고. 오늘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이 건물이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소유물인데 전체를 위조해가지고 A가 B한테 팔았을 수도 있어. 위조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이 사람 소유물이니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될 거라고. 한 번 더 넘어가지 뭐. 등기하고 돈 1,000억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게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음자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통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B도 매매를 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겼어. 넘기니까 이 진짜 소유자가 이렇게 말소 청구하고 들어가서 말소됐어. 이때 K의 권리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K의 소유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그분 자제분들이 내 수업을 또 들으실 거라고 어디서 수업하냐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조상 땅 찾기 하고 계시답니다. 웃으시면서 돈 좀 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상 땅 찾기 한다고 미국까지도 가고 이란답니다. 민법 공부 잘 해놓으시라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수업도 하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뭐 내 거처가 어떻게 되는가는 또 동영상으로 또 어떻게 되겠죠. 한번 서로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자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자고. 다들 합격하시자는 거지. 그랬을 때 이 A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이때 B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도 집니다. 이 사람은. 판례가 경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처음부터 고의가시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도 집니다. 원시적 주관적 불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B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묻더라도 자기가 준 돈만큼은 일단은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B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어느 걸 가지고도 받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 B는 진짜 A 소유물인 줄 알고 샀을 수도 있어. 선의 무과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C는 선의 무과실일 수도 있고,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이 B는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이 안 돼.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이 안 돼.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C는 돈을 못 받아와. 1,000억을 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둔 규정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C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선의무과실은 실제로 권리하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과실 여부는 문제가 안 돼. 일단 선의인 경우라면 이거는 비소유물인 줄 알고 샀어. 그런데 A가 소유자라고 받아가 버려.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A는 내가 준 돈 내놔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가 있겠지.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악이라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해제는 인정을 해야 돼. 손해배상은 지죽을 줄 지가 알고 했는데 뭐 손해배상까지 뭘. 당연한 이야기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토지이든 뭐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90층, 100층까지는 좀 그렇고 90층. 이 11층부터는 A께 맞아. 1층부터 11층까지가 다른 사람이란 거지. 위조를 일부만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일부 타인 권리가 매매되겠지. 일부 타인 권리. 그래도 A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나 매도인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B가 선의무과실이면 이때 C는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경우에는 B가 선의무과실이라면 불법행위도 성립 안 하고 채무불이행도 성립 안 하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선의인 경우 이 사람은 1층부터 90층까지 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샀어. 1층부터 10층까지가 타인 것이라면 안 샀을 거라고. 그러면은 해제를 인정을 하든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1층부터 90층까지 다 갖고 싶었는데 1층부터 10층까지는 내가 가질 수 없구나. 이것도 운이지. 11층부터만 갖고 싶어. 그러면은 해제는 안 하고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대금 감액과 해제를 동시에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악이라는 거지. 들키면은 이거 1층부터 10층까지는 못 가져오는데 어차피 알았어. 그래서 해제는 못 시켜. 손해배상 청구 못 해. 그런데 11층부터 90층까지의 가격만 줬으면 되는데 1층부터 10층까지의 가격도 줬어 이거. 그건 돌려받아야지. 그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수량의 일부 부족. 수량의 일부 부족. 수량의 일부 부족. 그냥 극단적으로. 이게 실제로 100제곱미터인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120제곱미터로 기록이 됐다는 거지. 실제로는 100제곱미터라는 거지. 이 사람은 알고 저지르면은 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B는 100제곱미터인 줄, 120제곱미터인 줄 알고 선의무과실도 샀어. 120제곱미터. 실제로는 100제곱미터인데 120제곱미터인 줄 선의무과실로 샀어. 이거를 C가 매입을 해. 수량 지정 매매일 때 일부 수량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수량 지적 매매가 되려고 하면 수량이 가격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 25평 아파트니까 뭐 2억 5천 이런 수량 지적 매매가 아닙니다. 25평 아파트인데 평당 정확하게 얼마 수량이 가격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때 수량 지정 매매가 되고 그래서 몇 제곱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매매 계약책을 했는데 그래서 120제곱미터에 대한 가격을 주고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1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이때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라면 법 조문에서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조기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잔여 부분만이라면 안 샀을 것이라 인정되면 전부를 다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똑같다는 거. 근데 악의자라면 이 사람은 100제곱미터를 산 거라 120제곱미터를 산 거라 포장이야 120제곱미터라고 돼 있지만 이 사람은 100제곱미터인 줄 알고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권리 인정 안 해도 돼. 이쪽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적용되겠지만 전제를 하기를 선의무과실을 하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일부 수량 부족과 관련돼서 악의의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해 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그거는 결국에 등기부에 기록 안 되는 유치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A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B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여기에 B가 뭐 건물을 지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토지를 C가 A로부터 매입을 했을 때 선이라는 말은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는 걸 몰랐다라는 말이 되는데 등기부에 기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악의로 추정되니까 선의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계에서는 등기부에 기록 안 되는 유치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얘의 편의를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A 소유의 토지이고 A가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이 건물만 B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그걸 A로부터 토지 소유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등기부에 기록이 없지만 이런 지상권,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이유가 건물 짓고 살려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거지. 또는 건물이 아직은 안 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일 경우에, 지상권일 때 자치를 하고 했던 조사를 제대로 안 해봤던 어쨌든 했을 때 예를 들어 용익적 권리 제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건물 지을 수 없다면 선의자일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악의자라면 알고 샀는데 뭘 보호해줘.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요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쪽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쪽으로 가면은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거라고. 근데 지금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저 앞쪽에서 여러 번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이든 건물이든 A가 소유자이고 얼굴을 열어보니까 K가 저당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누군가가 가압류했을 수도 있고 가등기했을 수도 있고 이걸 B가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10억인데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전체 합치가지고 이 채권액이 5억일 수 있고 그럼 이 B가 매입하는 방법이 A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이 5억은 뭐 내가 인수해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5억만 주고 사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A가 일단 10억을 다 달래. 갚을 때 내가 갚겠다는 거지. 그래서 B가 10억을 다 줬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B가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당권이나 이 가등기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지. 취득되기 전에 저 권리가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아예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소유권 가져올 때까지는 실행 안 돼서 소유권을 일단 가져왔는데 가져오고 난 뒤에 경매나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에 의해서 B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와서 이 권리가 실행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은 수리 안 했을 때보다 수리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을 거라고. 경매에서 이 비용은 최우선적으로 경매 비용 다음에 배당해 준다는 거. 그 출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와 관련돼서 아까 불완전 이행과 관련돼서 해제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민법책 딱 한 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찢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찌했다면은 이 사람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갈 것인데 자기 집에 있는 꼬마가 했다면은 A는 선의무과실일 거고 그러면은 저쪽이 선의무과실이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될 거고 역시 이 사람이 서점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B가 한 권 샀을 때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채무 불이행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역시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꿔달라 할 게 없어. 지구상에 딱 그 책이 한 권뿐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없고 해제하고 그거 안 샀을 것이 인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 경우에는 서점에 책 여러 권 있어. 그때 완전한 거 달라 할 수 있고 아이고 이참에 공부하기 싫으면 없던 걸로 하자 해제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곰곰이 한번 생각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거지.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무조건 외우고 어떻게 외우겠어요? 313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 목적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일정한 흠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인데 314페이지 표를 정리해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도인 측의 고의가 실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임의규정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 하자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후발적 하자도 포함된다.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따를 때 그렇게 처리하고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많은 책에서 그 부분도 잘못 쓰는 책들이 많습니다. 저 앞에서 표현대리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실상계의 법리는 위법행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관련돼서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쪽에 과실이 있을 때 그걸 쌤 해가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그 상계 처리하고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 측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라 했습니다. 매수인 측의 고의 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악의 물건과 관련되면 과실까지도 문제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체는 이쪽이 매도인 순수한 매도인 담보 책임 쪽에 가면은 이쪽이 선의무과실일 거니까 상계할 과실이 없어 이거.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직접 적용될 일은 아니라는 거. 확대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 채무불이행 영역이고 그 확대 손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판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과실상계를 직접 적용할 거 아닙니다. 유추 적용. 다음에 담보책임의 발생 원인 전체를 줄여놓은 것이고 담보책임의 내용 그것도 써놓은 이유가 옛날에 유치하게 문제 다음 중 담보책임을 나타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문제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놓은 거고 316페이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이 경우를 추탈 담보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전부 타인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와 관련된 판례를 모아놓은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 때 전부를 위조한 경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시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수를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이 매매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인가 논의가 있는데 주류의 판례는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전부 타인 권리 매매로 보는 것이 주류적 판례.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전 불능,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고 매도인의 규칙 사유는 불문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4번 매수인의 선악은 불문한다 이라는데 선악에 따라 효과 차이는 있습니다. 밑에 매수인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은 있지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행사기간, 제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아까 여기서 B 이야기했습니다. K 소유의 이 100층짜리 건물 전체를 위조해가지고 A 앞으로 등기했을 때 이걸 B가 매입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 B는 선의무가 실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C하고 매매했을 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일 때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거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이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 내용. 채무불이행과 경합을 인정한다는 것. 즉 매도인 쪽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은 매도인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 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 차이점이 뭐냐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고집하면은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해제권은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어요. 근데 이 매도인 쪽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이쪽에 과실이 상계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금 받고 그때 과실이 저쪽이 조금 있으면 손해배상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된다는 거.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도인 담보 책임이 어떤 특칙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한쪽만 적용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다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넘기시고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 역시 매도인의 기책 사유는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악은 불문하는데 선악에 따라 효과 차이는 있다는 거. 선의인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일단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은 잔여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 이럴 때 전부를 다 해지할 수도 있고 그 선의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는 것. 권리 행사 기간 선의자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계약 체결할 때 이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1년.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지정 매매, 수량이 가격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 선의일 때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똑같고 악의일 때는 이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 넘기시고 320페이지 용익적 권리 제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뭐 존재의 임차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이런 임대차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고 이랬을 때 매수인은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권까지도 인정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권은 인정 안 되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행사기간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지원권 있고 출제비용 상환 지원권 인정된다는 것. 행사기간에는 규정이 없고 그 정도 하시고 322페이지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물건 하자. 이때 물건 하자 의미와 관련돼서 승기표권 쪽에 객관적 하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관적 하자도 포섭한다는 거. 객관적 하자라는 것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성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관적 하자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 요거 나왔을 때 미리 한번 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A 소유물인 줄 알고 B가 매입했을 수도 있고 임차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A 소유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중요 부분인가?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군가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은 아니다. 단 그 법률 행위 시에 그 사람 소유일 것을 내용으로 했는데 아니라면 그때는 중요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착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단순하게는 소유자가 누군가는 중요 부분 아니다는 것.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돼서 하자의 존재 시기, 계약 성립 시 정도. 그 다음에 검사 성적서나 특약으로 보정한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것. 그때 선의무과실의자에게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용익적 권리 제한과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준용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물, 종유물 매매일 때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넘기시고, 확대 손해와 관련됐을 때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고, 확대 손해와 관련됐을 때는 과실이 참작될 수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경매에서 담보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앞에 권리하자와 관련된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는 것. 어쨌든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측에 있는 쪽이 악의일 때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특칙이고, 3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일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담보책임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담보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효라면은 부당이득의 법리로 갈 것이지 매도인 담보책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거.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 절차가 무효면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채권 매매와 관련된 법 조문 그냥 확인하시면, 채권 매매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 매도인에게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2분의 1번 채권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력을 담보한 때는 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그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돼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327페이지에 표 그려놓고 밑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요약된 내용이 무슨 말인 줄 알면은 앞에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감한 사람도 학교 가시더라고요. 매도인 담보책이 막 복잡해 보이는데 나오면 한 개 나올 겁니다. 한 개. 나오기는 확실히 나오는데 한 개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매도인 담보책임은 아예 민법 책임 없다 하고 찢어버렸대. 아, 그 사람 합격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봐도 모르겠으면 찢어버리는 게 답이라고. 괜히 헷갈리게 틀리지 말고 아무거나 찍는 게 맞출 확률이 더 있어요. 민법은 모르는 사람이 풀면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황당한 거지. 황당한 게 논리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 논리 대입하지 마시라고. 참 그렇지. 또 그렇다고 해서 빵점도 안 나와. 빵점을 만나는 거는 100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전부를 완벽하게 알아야 비켜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찍어도 빵점은 안 나와. 막 찍으면 빵점 안 나오는데 풀면은 빵점이 나올 수 있어. 책에 들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 거는 목숨을 걸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을 고르고, 안 될 거는 버리셔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다음에 329페이지 담보책임 임의규정이니까 면제 특약할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교과서니까 다 써놓은 것이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거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 판례가 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했다는 것.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라고 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일단은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